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핀테크가 규제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왜 M1 핀테크를 규제할까? 관련 기관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얼추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파이도 역시 발을 얹고 있고요. 소파이가 문제된 건 아니지만 일부 핀테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계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몇 업체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규제 밖에 있는 핀테크가 이 컨트롤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PPP를 문제 삼았지만 이거 말고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들은 많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파트너뱅크와 핀테크 사이에 그 미묘한 그 위법 아닌 편법 아닌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PP가 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소기업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해라 라는 느낌의 대출인데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그 대출을 탕감해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돈을 마구마구 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이 신청을 했고 혜택을 받겠죠. 그 과정에서 핀테크가 문제였던 건데 간단히만 PPP를 소개해드리면 어느 정도 운영을 했어야 했고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상이었고 그리고 매출이 줄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건을 달성하면 탕감해 줬는데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적정 비용, 그러니까 사업 비용으로 썼을 때 탕감해 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파이도 역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소파이가 추구하는 게 더 쉽게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 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소파이 랜턴을 통해서 대출을 연계해주는 작업을 했고요. 원래 소파이 랜턴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PPP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꽤 많이 했는데 다른 기업들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단 허위 수급, 부정수급이라고 하죠. 부정수급이 여러모로 문제가 됐는데 이 부정수급을 했던 통로가 대부분 핀테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핀테크에 대한 약간 규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관련 기사 읽어드리면 PPP 관련 사기에서 핀테크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개의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대출을 진행했던 기관들이 문제가 됐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사기 또는 부적격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의도로 이 대출을 신청해서 수급을 했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시스템상 그 조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된 게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모로 좀 핀테크 업체에게는 네, 뼈아픈 부분이죠. 물론 몇 업체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 몇 업체만 따로 빼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핀테크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내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시기적절하게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P 사기나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겠죠. 기타 부적격 기업에게 제공이 되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제공했던 대출의 약 3분의 1이 사기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부러 이랬겠냐마는 어쨌든 좀 문제가 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이 시스템이 더 많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관련 기사 더 읽어드리면 이게 5월 달부터 나왔던 건데요. 당장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됐고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위에 나온 기사는
저번 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관련 내용 읽어드리면 굉장히 많은 당시에 기업들이 PPP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핀테크에게 예를 들면 비은행이나 비보험 예금 기관들에게 이걸 열어준 거죠.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건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핀테크는 전체 PPP 대출의 15%만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와 관련된 PPP 대출의 75%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별로 안 큰 파인데 그 중에서 사기 관련된 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완벽히 정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부적격 대출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는 뭔가 국가 단위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핀테크 관련된 규제가 아직 정확히 디테일하게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퀘어나 랜딩클럽이 등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은행 대출 업체로 이 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이 기업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잘했겠으나 몇 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데미지가 전반적으로 핀테크 업체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더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기존의 은행들보다 문제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네,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전체 파이로 본다면 크지 않습니다. 핀테크가 그렇게 많은 대출을 처리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는 건 문제고요. 핀테크는 대체로 흑인들이 많이 썼네요. 아무래도 금융 접근성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1차 때는 별로 없었지만 2차 때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편의성이나 여러모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규제 받아야겠죠? 이걸 보시면 저는 이걸 보고 문제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운영 방법에서의 이 문제점이 드러난 거라고 보여서 네. 이런 일들이 좀 지속이 되고 최근에 암호화폐 이슈도 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도 많아지고 관련해서 규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핀테크가 규제를 받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왜 규제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